지금 전 세계 언어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최고의 언어학자는 확신했죠. AI 시대에는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 오만한 선언은 한국어의 진짜 힘을 드러낸 기막힌 서막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한국어 AI 국제 심포지엄, 단 하루 그의 이론은 무너졌습니다. 초대형 번역기는 멈춰섰고 세종이 만든 한글은 600년 전 문장을 그대로 깨워냈습니다. 25년간 언어를 정복했다고 믿던 그가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어의 비밀을 추적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꺼낸 연구 노트 한 장, 거기에 적힌 한 줄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MIT 전산언어학과 석좌 교수이자 UN 산하 글로벌 디지털 언어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죠. 그날도 저는 강의실 맨 앞에 서 있었어요. 맨 끝줄까지 빽빽하게 앉은 학생들, 잔잔한 웅성거림. 그 모든 것이 제 능력을 확인시켜주는 무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에 진짜 힘을 가지게 될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요? 앞줄에서 웃음 섞인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당연히 영어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국제금융, 과학, 외교, 거의 모든 데이터가 영어로 쌓이고 있죠. 그 다음엔 아마 중국어, 일본어 같은 강대국 언어들이 뒤를 잇겠죠. 한글은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인공지능 시대에는 밀려날 가능성이 큽니다. 데이터도 부족하고 사용 인구도 제한적이니까요. 학생들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핸드폰에서 낯선 발신인이 떠 있었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어 인공지능 국제 심포지엄 초청 전화였어요. 저는 조금 비웃는 듯한 미소가 나왔습니다. 세계 언어 어워즈라. 그래도 보낸 이가 국제기구. 공동 주최로 되어 있는 걸 보니 완전히 가벼운 행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연구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대학원생 하나가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어요. 동양계 인턴 지민이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시면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아까 강의에서 말씀하신 거요. 모든 언어는 결국 번역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예외가 전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민의 표정은 단순한 호기심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찜찜한 게 남아있는 눈빛이었어요. 감정이나 문화적 뉘앙스도 결국은 설명 가능한 정보죠. 인공지능이 충분한 사례와 맥락을 학습하면 언젠가는 거의 완전히 번역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도 어떤 언어에는 말로 다 안 묘사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할머니가 쓰시던 말 같은 거요. 그게 바로 우리가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아야 하는 이유죠. 지금 설명이 서툴러 보이는 건 자료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지민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는 눈치였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문이 닫히고 연구실이 조용해지자 방금 나눴던 대화가 잠깐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가 쓰던 말, 그런 것들이 정말 전부 수식으로 환원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쳐갔죠.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곧 잘라냈습니다. 감상적인 소리야. 데이터가 더 쌓이면 자연히 해결될 문제지. 영어, 중국어, 일본어, 결국 이 세 가지 언어가 정답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옆, 이름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작게 적힌 한국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한국어가 판을 뒤집을 수 있으리라곤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공항에서 국제인공지능 언어정책위원회 의장 루카스를 만났습니다. 오래된 동료였고 몇 번이나 공동 논문을 썼던 사람입니다. 클레어, 서울에서 보겠네. 이번 심포지엄 꽤 큰 판이야. 다들 자기네 언어를 미래의 중심이라고 우기려고 난리니까. 그의 웃음 섞인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씁쓸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답은 뻔하잖아. 데이터와 영향력. 결국 강대국 언어들이 가져가겠지. 루카스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중요한 거야. 우리 쪽 기준을 분명히 잡아줘. 언어는 감정이 아니라 수치라는 걸 말이야. 탑승 안내가 시작되고 저는 비행기 티켓을 쥔 손에 조금 더 힘을 줬습니다. 서울, 한국어, 인공지능. 머릿속에는 여전히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선만이 선명했습니다. 그 믿음이 서울에서 몇 날 며칠 동안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지 전혀 모른 채로 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활주로 위에서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던 바로 그 순간
제가 향하는 도시의 이름이 기내방송에서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목적지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제가 만나게 될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정이라는 제 이론으로는 도저히 가둘 수 없는 단어가 기다리고 있었죠. 비행기는 길고도 지루한 하늘길을 지나 인천 활주로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검은 차량에 올라타자 통역을 겸한 담당자가 일정표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교수님, 오늘은 호텔에서 푹 쉬시고 내일 오전에 개막식과 기조 연설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꺼내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다음 날 거대한 컨벤션 센터 대강당 무대 위에 서자 조명이 눈을 찔렀습니다. 앞쪽에는 각국 국기와 기관 로고가 줄지어 세워져 있었고 수백 명의 청중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심장 박동이 조금 빨라졌지만 마이크를 잡는 순간 익숙한 자신감이 몸을 덮었습니다. AI 시대의 언어 장벽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준비해온 슬라이드들이 순서대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언어의 미래는 데이터와 구조, 그리고 국가의 영향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말을 이어가는 동안 여기저기서 고개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고 통역기의 작은 불빛들이 반짝거렸습니다. 저는 승리감에 가까운 안도감을 느끼며 연설을 마무리했어요. 결론적으로 번역 불가능한 언어는 없습니다. 충분한 데이터와 설계가 있다면 모든 개념은 다른 언어로 옮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던지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질문 시간을 알렸고 객석 뒤쪽에서 천천히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옅은 색 한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는데 안경 너머로 반짝이는 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버드에서 오신 클레어 교수님, 발표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서민주입니다. 통역기가 제 귀에 그녀의 한국어를 조용히 옮겨 담는 동안 저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계적인 행사에서 이런 인사는 익숙했으니까요.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모든 언어는 충분히 번역 가능하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노력과 데이터가 필요하겠지만 원리적으로는 그렇다고 봅니다. 서민주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큼지막한 두 글자가 떠올랐어요. 검은 바탕 위에 밝은 흰색으로 쓰인 낯선 모양의 글자정. 통역기가 잠시 멈칫하더니 그대로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번역을 하지 않았고 저는 스크린을 향해 눈을 좁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를 영어로 정확히 번역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수님. 입술이 아주 조금 말라붙는 느낌이 났습니다. 어느 것도 스크린에 떠있는 저 두 글자와 딱 맞게 겹쳐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처음으로 작은 균열이 나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서민주가 덧붙였습니다. 사실 이 단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이란 미운 정도 있고 고운 정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쌓이는 정이 있거든요. 이걸 한 단어로 옮길 수 있을까요, 교수님? 마이크를 쥔 제 손가락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대답을 해야 하는데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답을 찾지 못한 채로 강당 안의 침묵이 점점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거든요. 그 정적을 꺾은 사람도 서민주였습니다. 정이 어려우시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한이라는 단어는 어떠신가요? 통역기는 이번에도 조용했습니다. 아마 슬픔 정도로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해 보려고 했습니다. 서민주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한은 슬픔만이 아닙니다. 풀리지 않는 원통함과 체념이 섞여 있지만 언젠가는 풀릴 거라는 희망도 같이 담겨 있거든요. 일제강점기, 전쟁, 분단을 겪으면서 우리 민족이 몸으로 느껴온 감정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 깊숙한 곳을 콕 찔렀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조금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청중석 다른 쪽에서 또 다른 손이 올라갔습니다. 젊은 한국인 연구자였는데 눈빛이 유난히 똑바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교수님, 눈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눈치요. 저는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려봤습니다. 발음만으로는 가벼운 농담 같은 느낌이었죠. 그는 웃으면서도 눈은 진지했습니다. 상대방의 기분과 분위기를 재빠르게 읽고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능력이거든요. 눈치가 빠르다, 없다, 보다 이렇게 여러 표현으로 쓰이죠. 이걸 영어로 어떻게 옮기고 싶으신가요? 머릿속이 어지럽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인식, 분위기 파악, 감정 읽기.
마음에 걸리는 단어들을 조합해보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것도 충분히 정확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여러 문장으로 풀어 설명하면 어느 정도는. 청중석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었어요. 그때 또 한 사람이 일어나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효도는요? 교수님. 부모에게 잘하는 걸 뜻하지만 의무만이 아니라 미안함과 사랑, 부채감이 섞여 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등을 밀어드리는 마음이죠. 그걸 그냥 필리얼 파이어티 하나로 묶으면 뭐가 남을까요? 질문이 하나씩 쌓일 때마다 제 안에 쌓아 올렸던 탑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마이크를 꼭 쥐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엉망이었어요. 언어는 충분한 설명과 문맥이 주어지면 앞줄에 앉아있던 몇몇 학생과 연구자들의 시선이 날카롭게 꽂히는 게 느껴졌고 통역기 너머에서 작은 한숨소리 같은 것도 들려왔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 의자에 앉자마자 다리가 살짝 떨리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 다가와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제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두 글자만 커다랗게 남아있었거든요. 정. 그리고 한. 머릿속의 단어들 위로 이상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정말 다일까? 처음으로 제 입에서 그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하나가 제 안에서 본격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하던 순간 호텔방 천장에 비친 불빛이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호텔방 문을 닫는 순간 저는 구두를 벗어 던지듯 벗고 침대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목에는 아직도 심포지엄 명찰이 걸려 있었고 손에는 번역 앱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어요. 정한, 눈치, 효도. 몇 번을 다시 입력해도 화면 위 영어 단어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달라지긴 했지만 느낌은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말하던 완전한 번역인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명찰줄을 천천히 쓸어내리다가 결국 그것을 벗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서민주였습니다. 심포지엄에서의 날카로운 질문이 떠올라 잠시 숨이 막혔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수님, 오늘 많이 놀라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비난보다는 걱정이 묻어 있었죠. 조금 예상 못한 질문들이었네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기분 나쁘게 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국어를 논할 때는 정과 한, 눈치 같은 것들을 빼면 껍데기만 보게 되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껍데기. 저는 언어를 구조와 데이터로 가르쳐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지금까지 번역 불가능한 건 없다고 믿어왔는데 제 목소리에는 이미 조금의 흔들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걸 스스로도 느꼈어요. 서민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교수님, 이론으로만 보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한국어를 배워보시겠습니까? 문자부터 사람들 사는 말까지요. 서울대 언어교육원에서 개인 수업을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버드 정교수인 제가 초급 한국어 교실 책상을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자존심이 반발했지만 오늘 강당에 울려 퍼졌던 침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정말 내가 틀렸을까? 혹시 지금까지 너무 많은 걸 단순화해 온 건 아닐까? 언어는 구조와 데이터라고 늘 말해 오셨죠.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 위에 쌓이는 마음을 너무 가볍게 본 게 아닐까 하는 겁니다. 서민주의 그 말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을 붙였어요.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창밖 서울의 밤 불빛을 내다봤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처음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문자부터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순간 놀란 사람은 서민주보다도 저 자신이었습니다. 하버드 강단에서 수백 명에게 언어를 가르치던 제가 이제 언어의 초보자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내일 오전 서울대에서 뵐게요. 한글 교재를 준비해두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방 안 공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불안을 완전히 떼어내진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침대에 눕기 전에 저는 탁자 위에 놓인 명찰을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심포지엄 심사위원장이라는 글자를 한 번 더 바라보고 아주 천천히 접어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내일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계적인 교수도 심사위원장도 아닌 그저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 클레어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정한 바로 그 다음 날, 저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좁은 교실 문 앞에서 손잡이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낯선 자음과 모음 소리를 들으면서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작은 교실 안에 하얀 칠판과 낡은 나무 책상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젊은 남자가 저를 보며 활짝 웃었어요. 교수님, 아니, 오늘부터는 그냥 클레어 학생이죠. 반갑습니다. 그 말에 순간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저는 교수라고 말할 뻔했지만 겨우 삼켰어요. 대신 애써 웃으면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가 자기 이름을 정태윤이라고 소개했을 때 목소리가 꽤 단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얇은 한글 교재가 한 권 놓여 있었고 첫 장에는 커다란 자음 하나가 그려져 있었어요. 이 글자 기억입니다. 그냥 기호가 아니라 혀 뿌리가 목 뒤를 막는 모양을 본 거예요. 태윤이 제게 손거울을 건네주며 직접 발음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울을 들고 어색하게 입모양을 만들었어요. 극이. 입안에서 혀가 움직이는 느낌이 거울 속 글자와 겹쳐질 때 심장이 살짝 뛰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던 선이 갑자기 제 몸 안 움직임과 이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고요. 미음은 입술을 맞댄 모양이에요. 시옷은 이 사이로 바람이 나가는 모양이고요. 자음들을 하나씩 따라하다 보니 마치 발음 기관을 해부하는 수업을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문자 체계와도 달랐어요. 이건 문자가 아니라 해부학 같네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태윤이 피식 웃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발음을 있는 그대로 그려낸 문자죠. AI 입장에서 보면 이만큼 친절한 설계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 말에 가슴이 또 한 번 철렁했습니다. 저는 늘 AI 시대에 영어가 가장 적합하다고 말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 입안에서 움직이는 이 낯선 자음들이 알고 보니 AI에게 더 잘 맞는 구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수업이 끝날 즈음 태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 괜찮으시면 교수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하나 있습니다. 교실 말고 진짜 한국어가 있는 곳이거든요. 저는 아직 입안에 남아있는 기억과 니은의 감각을 느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어디인데요? 태윤이 살짝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벽 시장입니다. 거기서 들리는 말이 교과서보다 훨씬 진짜 한국어거든요.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도는 사이 제 머릿속 어디선가 조용히 균열이 더 넓어지는 느낌이 조금씩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저는 생전 처음 새벽 시장이라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해가 완전히 뜨기 전 서울 하늘은 희미한 푸른 빛에 젖어 있었어요. 골목 안쪽에서 소음이 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눈앞이 환하게 열렸습니다. 동대문 새벽 시장이었습니다. 수레마다 쌓여있는 상자, 물기 가득 머금은 채소들, 얼음 위에 놓인 생선들 사이로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거칠게 보이면서도 어디선가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교수님, 조심해서 따라오세요. 태윤이 손짓하며 저를 과일 가게 한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때 작고 마른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외국인이 새벽에 웬일이래. 밥은 먹고 다니나. 통역 장비도 없는데 그 말은 이상하게 바로 알아들렸습니다. 밥은 먹었니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정말 걱정하는 눈빛이 먼저 와닿았거든요. 저는 반사적으로 배를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아직 못 먹었습니다. 어색한 한국어 발음이 튀어나오자 할머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머나, 한국말도 하네. 이거 하나 먹고 가. 혼자 다니면서 굶으면 안 되지. 할머니는 말도 없이 김밥 한 줄을 종이에 싸서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손이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얼마 드리면 될까요? 제가 지갑을 꺼내려 하자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돈은 무슨. 정이지, 정. 이런 게 사는 재미지. 정이라는 단어가 또렷하게 귀에 꽂혔습니다. 어제 강당 스크린에 떠있던 그 글자. 저는 어쩐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사람들이 오가며 수고하셔요. 조심히 들어가요 같은 말을 서로 주고받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느 말 하나가 단순한 인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서로의 하루와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이 얇게, 그러나 분명하게 깔려 있었거든요. 시장 한 바퀴를 돌고 나니 머릿속이 묘하게 어지러워졌습니다. 방금까지의 대화들을 영어로 옮겨보려고 했는데 애초에 같은 문장 구조로 만들 수가 없었어요. 밥은 먹고 다니나. 이 말을 단순히 have you eaten으로 옮겨버리면 할머니의 깊게 패인 주름과 손의 온기, 제 손에 쥐어진 김밥의 무게가 싹 빠져나가는 느낌이 났습니다. 교수님, 어때요? 교과서 문장들이랑 많이 다르죠. 태윤이 웃으며 물었을 때 저는 대답 대신 김밥을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김과 밥, 간장 냄새가 섞여 올라오는데 눈가가 조금 뜨거워지는 걸 숨기기가 힘들었어요. 이건 설명을 붙이는 순간 뭔가 깨지는 느낌이네요. 제가 겨우 그렇게 말하자 태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반대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같이 살아보고 같이 밥 먹어보면 알게 되는 거라서요. 시장의 소음이 조금 멀어질 즈음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언어를 정말 숫자와 공식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충격을 또 한 번 맞게 되었습니다. 심포지엄 이틀째 행사장 안쪽 별관에서 비공개 리허설이 진행됐습니다. 각국이 자랑하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들이 차례로 시험을 받는 자리였어요. 긴 테이블 위에는 4대의 화면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 모델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각 팀 연구자들이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요. 루카스가 사회를 맡아 첫 테스트를 설명했습니다. 각 언어 모델은 같은 문장을 입력받고 다른 언어로 번역합니다. 정, 한, 눈치 같은 개념도 포함됩니다. 그 단어들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불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제 강당에서 저를 흔들어 놓았던 바로 그 단어들이었거든요. 먼저 영어 모델이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정이 어펙션과 어태치먼트로 번갈아 번역되었고 한은 사로로, 눈치는 소셜 어너스 정도로 찍혀 나왔습니다. 예상하던 수준이었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은 중국어와 일본어 모델 차례였습니다. 번역 결과는 조금씩 달랐지만 대부분 한두 개 단어로 정과 한을 처리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죠. 마지막으로 한국어 모델이 화면에 올랐습니다. 저는 무심한 척 팔짱을 끼고 서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상하게 긴장이 됐습니다. 정이라는 단어가 주어졌을 때 한국어 팀은 한 단어를 찍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단락을 만들어냈어요. 오랜 시간 함께 밥을 먹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생기는 좋아함과 미워함이 뒤섞인 관계의 무게. 제 눈에 화면의 글자가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AI 모델이 단어 하나로 줄이기보다 맥락과 감정을 살리는 쪽을 선택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이라는 단어가 입력되자 또 다른 설명이 따라 나왔습니다. 풀리지 않는 원통함과 체념이 섞여 있지만 언젠가는 풀릴 것 같은 희망도 함께 있는 오래된 슬픔. 그 표현을 읽는 순간 어제 강당에서 서민주가 말하던 목소리와 해방의 기록 사진들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루카스가 옆에서 낮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흥미롭군. 번역이라기보다 해설에 가깝네. 그 말에는 약간의 비꼼이 섞여 있었지만 저는 그 비꼼보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건 단지 AI의 실력이 아니라 문자와 언어 구조 자체가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발음기관 모양을 본뜬 자음, 천지인을 담은 모음, 그리고 합쳐지는 방식. 그 모든 설계가 AI에게 훨씬 정교한 좌표를 제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결과표를 받았을 때 한국어 모델의 정서 관련 항목 점수가 가장 높다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치와 표까지 제 이론과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어떤 문장 하나가 무너지는 소리가 분명히 났습니다. AI 시대에는 영어가 가장 우수하다. 그렇게 믿어왔던 제 문장이었어요. 회의실을 나와 복도에 홀로 서 있는 동안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온 겁니다. 그때 제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클레어, 오늘 결과 어떻게 볼 건가? 루카스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작은 회의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갑자기 더 무거워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루카스와 중국, 일본 대표들이 둥그렇게 앉아 있었고 저는 그 가운데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리허설에서 나온 수치, 솔직히 말해보라네. 자네 눈에는 어떻게 보였나? 루카스가 묻는 톤은 평소보다 훨씬 낮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결과표를 내려다봤습니다. 정서 표현, 고어 이해, 맥락 유지. 그 모든 항목에서 한국어 모델의 점수가 높게 찍혀 있었어요. 숫자만 보면 상당히 인상적인 결과입니다. 제 대답에 중국 대표가 곧장 끼어들었습니다. 정서라는 건 문화마다 다르니까요. 테스트 자체가 한국어에 유리하게 설계된 것 아닙니까? 일본 쪽 연구 책임자도 곧바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한자 문화권 전체를 놓고 보면 일본어와 중국어가 가진 깊이는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오늘 테스트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사례에 불과하죠. 그들의 말 하나하나에서 초조함과 성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한글과 한국어의 구조가 특정 영역에서 AI에게 훨씬 친절하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발음과 문자, 문법이 연결된 방식이.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루카스가 손을 들며 말끝을 잘랐습니다. 클레어, 우린 학자로서 사실을 보는 동시에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 사람들일세. 언어 정책이라는 건 감상이나 한나라 감정에 휘둘려선 안 되고 큰 틀에서 돌아가는 판을 봐야 하지. 그의 눈빛이 제 눈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세계 경제, 외교, 기술 표준을 이끄는 언어는 어디인가? 이미 답이 나와 있지 않나?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 셋이 중심이 되어야 국제 질서가 안정되지 않겠나?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손가락에 힘을 주며 의자 등받이를 한 번 더 움켜쥐었어요. 그래도 오늘의 데이터는 분명히 한국어의 강점을 보여줬습니다. 심사 기준에 반영하는 게. 이번에는 중국 대표가 웃음을 섞어 말을 잘랐습니다. 심사 기준은 이미 충분히 공정합니다. 앞으로 더 공정해질 거고요. 물론 교수님이 중심을 잘 잡아주신다면 말입니다. 말끝에 묘한 힘이 실려 있었어요. 얼마 전 받았던 장기 연구비 제안 메일들이 머릿속으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심포지엄이 단순한 학술 행사가 아니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목덜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족쇄처럼 느껴졌어요. 휴대전화 알림창에는 새로운 메일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공동 연구비 지원 제안서 초안. 도쿄자문 계약 관련 초청장. 그 제목들을 바라보는 동안 눈앞에 동대문 시장에서 김밥을 쥐어주던 할머니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나. 그 한마디에 담겨있던 온기와 정,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무게. 회의실에서 들었던 문장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언어는 데이터다. 정책을 위해선 예외를 만들면 안 된다. 그 사이에서 제 가슴은 점점 더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휴대전화에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서민주에게서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해인사 쪽 자료와 옛 한국어 텍스트를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그 답장을 보내는 순간 제가 선택해야 할 길이 결국 어디를 향하게 될지 어렴풋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인사 입구에 들어섰을 때 공기가 확실히 달랐습니다. 숨 냄새와 젖은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고 먼 도시 소음이 완전히 끊긴 느낌이었어요. 서민주 교수와 불교학을 전공한 대학원생 설아가 앞에서 걸었고 저는 뒤에서 팔만대장경 안내판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팔만대장경입니다. 설아가 나지막이 말했을 때 저는 그 목판들 사이에 새겨진 작은 글자들을 살피다가 숨을 잠깐 멈췄어요. 한문 사이사이에 분명히 낯익은 모양의 글자들이 끼어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이거 한국어인가요?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살짝 웃었습니다. 네, 옛 한국어 토시입니다. 수백 년 전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 말의 리듬을 남겨두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목판들이 갑자기 박물관 유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설아는 작은 책자를 펼쳐 예문을 보여주었어요. 여기 보세요. 이 문장 구조, 교수님이 어제 수업에서 보신 현대 한국어랑 크게 다르지 않죠. 저는 눈을 비비듯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조사와 어순, 기본 틀은 정말 놀랄 만큼 비슷했어요. 500년, 700년이 지났는데도 이 정도로 유지가 된다는 말인가요? 제 질문에 서민주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냥 우리말이 이렇게 흘러온 거니까요. 그런데 외국 학자들은 종종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 어딘가가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AI 시대에 뒤처질 언어라고 했던 말이 제 귀에 다시 또렷하게 꽂혔거든요. 해인사를 나올 때까지 저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팔만대장경의 목판이 내는 묵직한 침묵과 설아가 들려주던 옛 노래의 가락이 머릿속에서 계속 섞여 흘렀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 차창 밖 산자락이 어둑해지는 걸 보면서도 생각은 계속 같은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구조와 데이터만으로 설명하던 제 언어 이론이 여기서는 자꾸만 모서리가 깨지는 느낌이었어요. 호텔방 문을 열고 들어가자 탁자 위 태블릿 화면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동으로 켜진 뉴스 알림 한 줄이 제 가슴을 세게 쳤어요. 심포지엄 심사위원 일부, 특정 국가와의 부적절한 접촉 의혹. 순간 손에서 가방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기사 속에서는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회의실에서 웃던 사람들, 의미심장한 눈짓을 나누던 순간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루카스였어요. 저는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사 봤지? 그의 목소리는 웃음기 하나 없이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이거 생각보다 심각해 보이네. 저도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이미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괜한 오해 살 일은 만들지 말자. 내일 본 행사에서 필요 이상으로 파장을 일으키는 발언은 피하는 게 좋겠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바보는 아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리허설에서 나온 결과를 그대로 말하는 것도 파장이라고 생각해. 잠깐 정적이 흘렀고 루카스가 낮게 웃었습니다. 클레어, 세상은 논문심사위원회가 아니야.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가 중심이 되는 질서가 무너지면 국제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 자네도 잘 알잖나. 그 순간 머릿속에 그래프와 표들이 줄지어 떠올랐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의 두꺼운 선, 그 아래 희미한 선으로 그려져 있던 한국어. 그 그림을 제가 그대로 강의에서 사용했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외를 키우는 게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는 거야. 내일 발표에서 그 점만 잊지 말라고. 통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둔 명함철과 제안서들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왔어요. 장기 연구비, 공동연구소, 자문직 자리. 동시에 새벽 시장에서 밥은 먹고 다니나라고 묻던 할머니의 얼굴도 같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에는 어떤 조건도 계약도 없었는데 지금 제 앞에 쌓여 있는 건 온통 조건의 언어뿐이었어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으려니 숨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때 노트북 화면이 절전 모드에서 깨어나면서 제가 어제 열어둔 영상 폴더가 다시 떠올랐어요. DMZ, 재외동포, 일제강점기 증언. 저는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우스 포인터가 첫 번째 영상 파일 위에 멈춰 있었습니다. 지금 이걸 보지 않으면 내일 무대에서 어떤 말도 진심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는 순간 화면 속에서 비무장지대 회담장의 삐걱거리는 의자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장면에서 제 가장 어두운 밤이 제대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비무장지대 회담장은 이상할 만큼 정적이 느껴졌습니다. 남쪽 장교와 북쪽 장교가 서로 마주 앉아 있었고 처음에는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두 사람의 입에서 비슷한 말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억양은 확실히 달랐는데 자막에 찍힌 단어들은 거의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보다가 통역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어요. 서로 다른 체제, 다른 교과서, 다른 국기를 달고 있으면서도 두 사람은 같은 말로 서로의 고생을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LA 코리아타운의 젊은 청년이 등장했습니다. 약간 굳은 표정으로 카메라를 보던 그는 조심스럽게 한국어를 꺼냈어요. 할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한국말 잊으면 우리가 누군지도 같이 잊는다고. 조금 어눌한 발음 뒤로
오래된 약속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도쿄 시노쿠보에서 만난 제일동포, 카자흐스탄에서 김치를 담그는 고려인 할아버지, 사할린에서 아리랑을 부르는 할머니까지. 화면마다 다른 얼굴이었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놀랄 만큼 비슷했어요. 나는 어느 순간부터 자막을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귀가 이미 그들의 말을 따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이어진 영상에서는 일제강점기 생존자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손이 심하게 굽은 할아버지가 벽을 향해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손톱이 다 뽑혀도 감옥벽에 한글을 썼습니다. 말이 없으면 우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탁 막혔습니다. 저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손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계단 강의실에서 저는 언어를 산업과 데이터의 관점으로만 설명했습니다.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만이 미래의 중심이라 말했고 다른 언어들은 주변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말했죠.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되는데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옆에 놓인 훈민정음 번역본을 집어들고 저는 첫 문장을 한국어로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입술이 조금 떨렸지만 끝까지 읽어나갔습니다. 이런 까닭에 어리석은 백성이 제 뜻을 펴지 못할까 항상 가엾게 여겨 28글자를 새로 만들었다. 읽는 동안 세종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위대한 왕, 성군이라는 수식어보다도 그 문장 가운데 있는 한 줄이 가슴을 세게 쳤어요. 백성을 가엾게 여겼다는 표현. 저는 책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볍게 가렸습니다. AI 시대의 비효율적인 문자라고 한글을 평가했던 제 말이 떠올랐거든요. 인간의 입과 귀, 마음을 그대로 담기 위해 만들어진 문자를 두고 저는 효율과 데이터만 따졌던 겁니다. 나는 언어를 알았다고 말할 자격이 있었을까? 작게 중얼거리면서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영상 속 사람들은 언어를 위해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견디고 이름을 바꾸면서도 말을 지켰는데 저는 그래프와 통계만 보면서 미래의 승자를 정하고 있었으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노트북 화면을 다시 올려봤습니다. 빈 문서 하나를 열고 제목을 천천히 적었습니다. 언어는 데이터가 아니다. 타자를 치는 손가락이 약간 떨렸지만 문장이 완성되는 순간 이상하게 호흡이 고르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내일 발표 내용을 완전히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프는 줄이고 제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장면들을 앞쪽으로 옮겼어요. 심포지엄 본 무대까지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초조함보다는 묘한 평온함이 더 컸습니다. 한 번도 이런 방식으로 발표를 준비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노트북 화면 위 커서가 깜빡이는 걸 한참 바라보다가 저는 마지막 문장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AI 시대에 한국어와 한글은 결코 뒤처지는 언어가 아니다. 저 문장을 내일 정말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묻고 싶었지만 되묻는 대신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 불빛이 조용히 번져 있었고 저는 그 불빛 사이로 들릴지 모를 수많은 한국어 문장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문장들 가운데 어느 곳으로 제가 내일 서게 될지 이제는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게 느껴졌습니다. 잠은 거의 못 잤지만 머릿속은 전날보다 훨씬 선명했어요.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번역기 대신 훈민정음 책과 한국어 노트가 놓여 있었고 노트북에는 새로 만든 발표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숫자도 그래프도 없었어요. 대신 밤새 고민하다가 적은 한 줄이 화면 꽉 채우고 있었죠. 언어는 데이터가 아니다. 심포지엄 행사장 백스테이지에 들어섰을 때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스태프들의 움직임이 더 빨라 보였고 각국 대표들의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대기실 한쪽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닫으며 손바닥에 땀을 한 번 닦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더니 루카스가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손으로 한번 정리하면서 저를 향해 걸어왔죠. 클레어, 준비는 잘 됐나? 평소처럼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예민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에 생각을 좀 많이 했어. 내 말에 루카스는 의자에 걸터 앉으면서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그랬겠지. 밤새 회의도 많았고 말이야. 그래서 더더욱 자네가 중요해.
심사위원장 한마디에 언론이 달려들 거거든. 그 말 뒤에는 말하지 않은 문장이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심하라는 경고. 조금만 부드럽게 가자는 압박. 루카스. 제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어요. 어제 DMZ 영상과 디아스포라 자료를 다시 봤어. 해인사에서 옛 한국어도 보고 왔고. 그걸 보고 나니까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말할 수가 없더라. 그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설마 지금 와서 방향을 틀겠다는 건 아니겠지. 저는 피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AI 시대의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가 중요한 건 사실이야. 그건 부정할 수 없어. 하지만 한국어와 한글이 뒤처지는 언어라는 말은 적어도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리허설에서 본 데이터, 내가 실제로 본 장면들, 한국어가 수백 년 전 문장을 지금까지 이어온 방식, 분단과 디아스포라를 견딘 모습. 그걸 다 보고도 그냥 기존 질서만 반복하는 건 학자로서 솔직하지 않은 것 같아. 잠깐의 정적 끝에 루카스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 속에는 피로와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클레어, 자네는 늘 이상적인 학자였지.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둘 다 정치의 한 축이야. 자네 말 한마디에 몇 나라의 언론이 들썩인다. 그게 무서워서라도 다들 예외를 조심하는 거야. 그의 말을 듣는 동안 동대문 시장에서 김밥을 건네던 손과 사알린 할머니가 아리랑을 부르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래도 내가 본 진실을 숨기고 싶진 않아. 그게 내 결론이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루카스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좋아. 자네 선택이면 나도 더 말리진 않지. 다만 이 선택에는 대가가 따라온다는 것만 기억해두게.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나갔을 때 묘하게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과 함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연구비 제안, 자문직, 각종 자리가 머릿속에서 하나씩 떠나가는 그림이 스쳐 지나갔어요. 잠시 뒤 사회자의 목소리가 백스테이지 스피커로 들려왔습니다. 다음은 세계 언어 어워즈 심사위원장이자 하버드 언어학과의 클레어 윈저 교수의 발표입니다. 이름이 불리자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마이크를 꼭 잡고 무대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조명이 비치는 무대 입구를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마음속으로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언어는 데이터를 넘어서 사람의 마음이다. 그 문장이 등 뒤를 밀어주는 것 같았고 바로 다음 순간 눈앞이 환해지면서 거대한 강당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조명 아래에 서자 수천 개의 시선이 한꺼번에 느껴졌습니다. 통역 부스의 작은 불빛, 카메라 렌즈, 심사위원석에 앉은 얼굴들까지. 손에 쥔 마이크가 조금 차갑게 느껴졌지만 첫 문장을 꺼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어제까지 언어를 구조와 데이터라고만 믿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통역기의 기계 음성이 약간 늦게 뒤따라갔습니다. 강당 안이 금세 조용해졌고 몇몇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같은 강대국 언어만이 AI 시대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어와 같은 언어들은 흥미로운 연구 대상일 뿐이라고 말했죠. 화면에는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그래프가 잠깐 떴다가 곧바로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동대문 시장 사진, 김밥을 쥐어주던 할머니의 손이 크게 비쳤어요. 그런데 서울에 와서 저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사진 아래 큰 글씨로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나. 이 한 문장을 저는 처음에 단순히 밥은 먹었냐라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배고프지 않았으면 하는 걱정, 혼자 외롭게 지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아무 조건 없이 건네는 정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영어로 옮기면 보통 이렇게 되겠죠. Have you eaten? 하지만 그 번역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정, 한, 눈치, 효도 같은 단어들이 나란히 올라왔습니다. 정과 한, 눈치, 효도. 저는 이 단어들을 여러 언어로 번역하려 했습니다. 단어 하나로는 안 돼서 문장으로 풀어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번역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제가 언어를 너무 얕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리허설에서 본 화면을 꺼냈습니다. 4개 언어 모델이 정과 한을 처리한 결과를 비교하는 그래프와 예문들이었죠. 어제 비공개 리허설에서
4개 언어 모델을 테스트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모델은 정과 한을 한두 개 단어로 억지로 묶으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어 모델은 단어 하나를 포기하고 짧은 단락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에 대한 한국어 모델의 설명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밥을 먹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생기는 좋아함과 미워함이 뒤섞인 관계의 무게.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는 동안 강당 안의 공기가 묵직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단지 AI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의 철학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떤 언어는 단어 하나로 줄이는 대신 관계와 시간을 그대로 끌어안는 방향을 선택한다는 건 말입니다. 이어서 조선시대 문장을 현대 한국어로 바꾸는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학생이 옛 문장을 더듬더듬 읽고 대충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다고 말하는 장면이 짧게 지나갔어요. 수백 년 전 문장을 오늘 학생이 읽고 이해하는 장면을 보고 저는 학자로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언어는 1000년이 지나면 거의 다른 언어가 되는데 한국어는 한글이라는 문자 덕분에 구조를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발음과 글자, 문법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여 있으니까요. 한글 자음과 모음의 구조, 발음 기관 그림, 천지인 설명이 간단히 지나갔습니다. AI 입장에서 보면 한글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한 설계입니다. 발음 기관의 모양이 그대로 글자에 반영되고 자음과 모음의 조합 규칙이 명확하니까요. 저는 이걸 보고 그동안 AI 시대의 가장 우수한 언어가 영어라고만 말해온 스스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팔만대장경, 동대문 시장, DMZ, 디아스포라 사진들이 콜라주처럼 엮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제 강의를 정정하고 싶습니다. 한국어와 한글은 AI 시대에 뒤처지는 언어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앞선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고립된 고어가 아니라 시간을 이기고 분단을 넘고 세계 곳곳의 한국인을 하나로 잇는 살아있는 언어입니다.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숨기지 않았습니다. 세계 언어 질서는 여전히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가 중요한 축이겠죠. 그러나 그 틀 안에서 한국어가 차지하는 자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깊다고 저는 믿게 됐습니다. 이건 감상이나 국수주의가 아니라 제가 실제로 본 데이터와 장면들이 저를 이끈 결론입니다. 말을 마치는 순간 강당은 잠깐 고요했습니다. 통역이 끝나기도 전에 앞쪽에서 먼저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이어서 옆으로, 뒤로 천천히 퍼져나갔죠. 그 박수를 들으면서도 제 안에서 가장 크게 울리는 소리는 따로 있었어요. 밥은 먹고 다니나. 그 한마디가 이제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언어의 정의처럼 느껴졌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백스테이지로 들어왔을 때 휴대전화는 이미 수십 개의 알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의 소집, 기사 링크, 제안 취소 가능성, 그리고 짧은 문자 하나. 오늘 이야기 우리 학생들 앞에서도 해줄 수 있나요? 서민주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한 번 더 읽고 아주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해볼게요. 그 순간 이 선택이 제 커리어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두려움보다 앞으로 한국어와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이상한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첫걸음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었어요. 몇 달 뒤,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심포지엄 심사위원장도 아니고 화려한 국제회의 무대도 아니었어요.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 2000명 가까운 학생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연단 뒤에서 대기하면서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눈빛만큼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하버드 교수 명찰 대신 가슴에는 작은 이름표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클레어 윈저 한국어 연구자.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고 조명이 켜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들고 무대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윈저입니다. 미국에서 왔고 지금은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조금 어색한 한국어 인사에 대강당이 웃음과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버드 계단 강의실에서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만 칠판에 적어놓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저는 언어를 구조와 데이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만이 AI 시대에 살아남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했죠. 한국어는 곧 주변으로 밀려날 거라고요.
스크린에는 예전 제강의 슬라이드와 이제는 지워버린 그래프들이 짧게 지나갔습니다. 이어서 화면이 바뀌며 동대문 시장, 해인사, DMZ, LA, 도쿄, 카자흐스탄, 사할린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저는 정과한, 눈치와 효도라는 말을 만났습니다. 해인사 목판 사이에 끼어있는 옛 한국어를 보았고 남북 군인들이 같은 말로 인사하는 장면을 들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서툰 한국어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도 만났고요. 말을 이어가는 동안 학생들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어가 단순한 소수 언어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세종이 백성을 가엾게 여겨 만든 한글, 수백 년 동안 전쟁과 식민지와 분단을 견디면서도 구조를 유지한 문장들, 세계 곳곳에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정과 한의 표현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한국어라는 거대한 살아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한국어를 쓰면서도 이 언어의 힘을 다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외국인인 제가 보기에는 이 언어는 기적에 가깝습니다. AI 시대에도 절대 뒤처지지 않을, 오히려 더 빛날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강연이 끝날 때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어로 한마디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남기로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한국어 연구를 하면서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에게서 한국어를 계속 배우고 싶습니다. 저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강당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 몇 명은 눈가를 훔치고 있었고 어떤 학생은 두 손을 흔들며 환호했어요. 강당 밖으로 나오니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이었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교수 양반, 우리말 그렇게 예쁘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밥은 잘 먹고 다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도 느껴졌고요. 네, 요즘은 정말 잘 먹고 다닙니다. 제가 한국어로 대답하자 할머니는 제 손을 한번 꼭 쥐어주고는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공책을 꺼내 마지막 장에 한국어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났다. 펜 끝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갔는지 글씨가 진하게 찍혔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밤이 조용히 번지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있겠죠. 밥은 먹고 다니나. 이제 저는 그 말을 더 이상 영어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말 그대로 한국어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함께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